첫 소식,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에 펜실베니아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격범에 의해 암살 시도, 암살 총격을 당했죠. 연설 시작한 지 한 10분쯤 됐다고 그러죠. 마침 이민정책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 순간에 따다닥 이런 총소리가 들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오른쪽 귀와 목 뒤를 만진 다음에 단상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비밀 경국 요원들이 황급히 올라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감싸고 추가적인 저격범의 공격이 있을 것을 대비했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침착하게 신발 좀 신읍시다 라고 한 다음에 이동하려고 하다가 요원들한테 잠시 기다리라 하더니 주먹을 들고 싸우자, 파이트 이런 것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죠. 그 현장 화면들이 잡혀서 많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어쨌든 이미지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진을 한 장이 포착이 됐었죠.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향해서 총격을 공격한 용의자 토머스 매슈 크룩스라고 확인이 됐죠. 20세 백인 남성으로 알려졌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에도 기부도 하고 최근에는 공화당 당원으로 가입을 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이 유세장에서 130m 떨어진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AR-15로 소총으로 저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이번 사건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한 명은 저격범이고 다른 한 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뒤쪽에 있던 관중석에 있던 지지자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2명이 지금 아주 위독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밀 경호국 및 국토안보부 소속 교통안전청 요원 주방위군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비밀 경호국에 당시에 경호가 제대로 됐는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사전에 국토안전부 소속의 교통안전청 요원과 주방위군 소속의 관련 인물들과 경호를 사전에 총격을 차단하지 못한 점은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만은 당시의 저격범의 총탄을 분석한 한 일부 전문가들은 거의 저격범의 총과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총소리가 거의 비슷한 시각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머리를 관통하지 못한 이유가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선제 공격에 가까운 저격범을 향한 총격이 오히려 막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격범이 타겟을 살짝 놓쳤다 이렇게 분석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추가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비밀 경호국 요원 아까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에 보면 잠깐만요. 그 사진 전에 방금 올려준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총격범이 약 130m 거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쐈죠. 저기 1번 사진입니다. 2번 사진을 보면 저격수 트럼프 연단으로 보면 오른쪽 뒤쪽에 있었겠네요. 저격수가 그러니까 비밀 경호국 요원이죠. 저 2번에서 총격을 가해서 바로 사살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총격을 막았다는 것도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저격이었고 만일 거의 동시에 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만일 주요 어떤 신체 부위를 공격하는 걸 막았다면 비밀 경호국 요원이 실제로 상당한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연단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오른쪽을 보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총격이 날아온 건 오른쪽 약 우리 시각으로 하면 시계 방향으로 2시 방향으로 해서 날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면 귀 뒷부분이나 아니면 고개 뒤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몸을 물론 뒤로 하면 맞았겠지만
몸을 그대로 한 채 고개를 돌려서 귀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겟을 잘못 잡은 것인지 비밀 경호원의 거의 동시에 선제 공격이 사실 타겟을 약간 놓치게 한 영향인지는 좀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격 이후에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아주 발빠른 대응이 눈에 띄었죠. 비밀국 요원들이 매우 신속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감싸고 일부 요원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상부 여기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막은 것이죠. 오는 쪽은 완전히 감쌌고 총격 오는 쪽 완전히 감쌌고 왼쪽에도 이렇게 감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격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해준 비밀 경호국과 모든 법 집행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트럼프를 안전하게 대피시켜준 비밀 경호국에 감사하고 있다. 지금 손을 번쩍 들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네요. 비밀 경호국, 미국 전 현직 대통령의 경호를 전담하는 연방기관이죠. 1865년에 설립됐다고 합니다. 에브라함 링컨, 제임스 가필드, 윌리엄 맥켄리 대통령이 재임 중에 암살되면서 체계적인 경호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국토안전부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밀 경호국. 예, 트럼프 전 대통령 미 대선에 이번 총격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상당히 중대한 분수령이 됐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과 그가 보여준 모습,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이번 대선에서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상황들 한번 긴급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 상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 통일연구원장 김태우 박사님 전화로 연결해서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과 향후 대선에 미칠 영향,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일 대선에서 당선됐을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런 내용들을 전화 인터뷰로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태우 박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아침에 전화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예, 어제 아침 시간에 펜실베니아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 사건 어떻게 지금 보셨어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159년 전에 링컨 대통령 암살, 또 61년 전에 케네디 암살, 이후 케네디 일가가 맞이한 비운, 43년 전에 레이건 대통령 암살 시도 등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이게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악몽이 되어버렸어요. 예. 유명한 지도자들이 암살 위협에 시달리는 그러한 미국 악몽이 재현되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복합적인 의미를 앞으로 가질 겁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미국 국민이 위기를 맞이하면 단결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국가적 차원의 사건으로 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에서는 정치적 사건이기도 하지요. 이거는 뭐 다음 질문에서 또 말씀을 나누겠고요. 이게 정부의 그 행정 능력 이런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암살 시도 직후에 이 경호원들의 행동은 재빨랐고 성공적이었지만 그 이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아마 대두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도 아마 이게 부각될 겁니다. 총기 관리 문제라든지 또 딥스테이트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음모론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될 수가 있고, 벌써부터 이것이 뭐 자작극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바이든 측에서 배후를 했다, 배후설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행정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문제를 가진 복합적 사건으로 그렇게 남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격을 당할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단에서 보여준 모습, 손을 들고 파이트를 외치고 또 그 전에 손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제스처를 취했었는데요. 그리고 지역병원에 입원한 후에
또 다시 이제 다른 유세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보여주는 사진 그리고 손을 든 사진 뭐 여러 사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에 보여준 모습 이게 지금 어떻게 평가될까요? 네, 뭐 한마디로 신의 한 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몇 센치만 그 표적 다른 쪽으로 갔으면 적사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후에 주먹을 불끈 쥐고 용기와 강인함을 과시를 했고요. 이게 이제 바이든과 차별화되면서 지지 세력의 환호까지 끌어냈죠. 그다음에 이제 큰 병원에 가지를 않고 현지 의료 시설에서 간단하게 치료받고 곧바로 이제 뉴저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밀워키에서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하등의 차질을 주지 않고 이제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한국의 그 일부 유튜버들은요, 한국의 모 정치인이 위해 시도를 당한 후에 이 헬기를 타고 현지에 있는 의료시설을 외면하고 서울대병원까지 간 것, 이런 것들과 비교된다고 이제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서 두 가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크게 결속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금년도 이 폴리처 상은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 폴리처 상이요? 모습이 예. 찍힌 사진이 아마 금년도 폴리처 상으로는 확정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이제 현직 대통령이자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측에서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네. 지난 대선 후보 토론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 교체론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네. 바이든 후보 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이든 측이 당황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선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책임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대국민 담화를 했죠. 트럼프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 하는 이게 이제 후보 사퇴론이 거세어지는 것에 더하여 이런 그 경호 책임 문제까지 지금 이제 거론이 될 수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느냐. 뭐 지금으로서는 이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변호사 뭐 이런 사람, 그리고 또 현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또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 거론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뾰족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확 뛰어난 사람은 없고, 또 버니 샌더스 같은 이분은 이제 81세 노인이죠. 미국에서는 좌파인데요.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 또 아마 무소속으로 얼굴을 내밀 것 같은데, 뾰족하게 트럼프를 꺾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이제 현실적 딜레마고, 이 말고도요, 이미 지금 시간도 없어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9일부터 시카고에서 열리는데 이미 임박했고요. 또 후원금도 이미 바이든을 위해서 이미 모아 놓았고요. 이래서 후보 교체로는 왕성하게 터져 나오겠지만 바이든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우리에게 있어서는 1차적인 관심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또는 뭐 바이든 대통령 두 후보가 어떤 후보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 국가 안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네. 어떤 후보가 되냐에 따라서 그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 부분은 어떤 네. 차이점이 있다고 보세요? 예, 그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누가 되든 그 대통령과 한국은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양쪽을 구분해서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다는 식의 논리는 굉장히 힘들다, 곤란한 논리다. 두 번째는요, 미국 안에 소위 신고립주의,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이런 그 구호들이 이 신고립주의를 반영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겠다는 것, 많은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이 현상은 공화당,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쪽에서 이 크로스 커팅하는 현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공화당은 이렇고 저쪽 민주당은 반대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양쪽 다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뭐 국제적 의무를 중시하고 동맹을 강조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시절 동안 미국의 경찰 이미지, 경찰력은 뚝 떨어졌고 패권국의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제대로 국제 이 위기들을 잘 관리 못한 거죠. 그런 점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나친 상업주의를 앞세우기 때문에 걱정이다. 이제 이런 것도 같이 나눠야 될, 양쪽에 다 걱정이 있다는 것도 나누어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은 일단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이 트럼프가 되더라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외교를 지금부터 부지런히 벌려야 합니다. 트럼프 진영과 접촉도 하고 대화도 하고, 물론 뭐 정부가 이미 해왔지만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한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미북 관계 문제가 이전 단계로 혹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한미군 뭐 방위비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축소되거나 철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불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마디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그게 쉽도록 대한민국이 놓아두지도 않을 겁니다. 이 사실 작년 7월 달에 그 위성락 의원이라는 분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시죠. 외교관 출신. 이분이 작년 여름에 그 미국을 가서 트럼프하고 아주 친한 인사죠. 뉴트 킹그리치 전 하원 의장을 만났을 때 감축 가능성은 있다. 철수는 아니더라도 감축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전했어요. 그 이후에 한국 안에 그 많은 우려가 확산됐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큰일 난다 하는 식으로 우려가 확산됐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측 인사들이 한국 내에 이런 우려들을 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로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바로 며칠 전에 그 미국 우선정책연구소 프레드 플라이츠라고 하는 이 부소장이죠. 이분은 트럼프 때 NSC 비서실장 하신 분이에요. 예. 이분이 간담회에 와서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집권해도 주한미군 감축도 없고 철수도 없다. 불공평한 분담금 문제, 이거는 유럽에 대한 얘기지 한국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조현동 주미대사도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 동맹은 계속 굴러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나름대로 우리 정부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난 6월 14일 날 그 미 하원이 이미 그 국방 수권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2025년도. 예. 그리고 같은 날 상원 군사위원회도 이 국방 수권 법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쉽게 그 주한미군 철수 이거 할 수가 없다. 특히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이 안보 임무, 전략적 임무가 더욱더 막중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국방비가 뭐 70조, 60조 이제 뭐 조만간 100조가 이제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국방비 정액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는 거. 이거 앞으로 국방비 한 4% 정도로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지금 우리가 1조 4천억 원 금년도 그 방위비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좌파들은요, 왜 미국한테 이런 돈을 주느냐? 미국은 자기들이 이 세계 전략 차원에서 한국에 와 있는 것인데 왜 이 돈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미군이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전쟁이 방지되고 우리가 경제적 번영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면 이 돈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트럼프 상업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국방 관련되는 비용을 더 쓰겠다고 나오면 의외로 한미 동맹이 더 돈독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기회로 삼는 이 기회를 발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한 가지만 좀 추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그 핵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네, 그 어제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의 전략 핵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 뭐 동맹국이자 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 나가겠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내에서도 독자적인 핵무장, 그다음에 전술핵 배치, 뭐 나토식 핵공 여러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러시아와 북러가 이렇게 관계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제 핵 문제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방향을 찾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너무 이제 큰 질문을 짧은 시간 안에 하셨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지금은 작년 4월 26일 날 있었던 워싱턴 선언 체제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력이 그보다 더 빨리 정강되고 있고, 게다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북한의 민감한 핵기술들이 앞으로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을 가능성도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강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해온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나토식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 이 두 개의 선택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동맹 차원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핵무장을 지금 당장 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순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 이제 제 생각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인태 사령관이 한 얘기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원하는 그 옵션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언급을 했고요. 그 안에 워딩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한국이 원하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 도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요, 핵 잠수함을 건조를 해야 합니다. 그 건조를 하기 위해서는 농축을 해야 하고, 농축을 하기 위해서는 2015년에 개정된 그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하고요. 이런 얘기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윤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소위 일체형 확장 억제라고 하는 이 워딩을 가지고 공동 선언을 했는데, 거기를 보면 작년에 합의했던 워싱턴 선언보다 더 확고한 방법으로 한미 양국군이, 미국은 핵무력, 한국은 재래전력을 가지고 이걸 통합해서 북핵을 억제하고, 이제는 그냥 억제 정도가 아니라 응징 의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진일보한 확장 억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맥락에서 아마 인태 사령관이 거기에 덧붙여서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한국 국민이 원하는 그림은 당장의 어떤 조치도 있지만 미래까지 내다보는 장단기 전략을 우리 정부가 수립해서 미국하고 협의해 주기를 원하고, 특히 핵추진 잠수함 문제는 도입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건조하도록 미국이 협력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태우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예.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